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고려 초기에 기틀을 다지기 위한 왕들의 노력과 고려의 여러 가지 정치 조직 이런 것들 공부했었죠. 그쵸? 통치 체제에 대해 공부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려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이게 문벌 사회라고 되어 있죠. 고려의 사회 역시 신분 제도였고요. 신분 제도가 당연히 굉장히 강했고, 특히나 이 고려 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바로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면, 이 문벌 귀족들은 말 그대로 귀족들은 귀족인데 즉 뭔가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귀족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는 일종의 뭐 유교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에 재능이 있고 행정에 대한 재능이 있고 뭐 이런 걸 문이라고 하죠. 무는 그러면 뭡니까? 무예죠. 무예이며 국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문신과 무신으로 나뉘는데, 고려의 사회는 훨씬 뭘 중요했다? 문을 중요시했다. 그 다음 여기서 벌은 마치 벌떼처럼 몰려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끼리만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지. 이 문벌 귀족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1번이 바로 자기들끼리만 서로 결혼을 한다. 이게 바로 폐쇄적인 통혼이다.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왕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권력들을 독점하는 거야. 소위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지. 재벌들끼리만 결혼하고 절대 평민이랑 결혼할 수 없는. 근데 심지어 이 귀족들끼리도 몇몇 유력한 가문, 그러니까 잘 나가는 가문들끼리만 서로 결혼을 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지. 두 번째로는 이 고려가 문벌 귀족 사회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뭐냐면 음서제도예요. 음서제도는 뭐냐면 이게 바로 왕실과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의 자녀 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련은 5품 이상인 관리의 자녀는 뭐가 없이 과거제도 시험을 안 봐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완전 부모님 찬스지. 부모님이 예를 들면 5급이면은 뭐 예를 들면 뭘 여러분한테 와닿는 건, 예를 들면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님이 물러나고 나서 그 아들이 교장 선생님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음서제도인 거지.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관직이 높으면 자식에게 그 관리를 물려줄 수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 문벌 귀족들의 특권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이들이 그러면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공, 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갖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고위직은 이 토지가 마찬가지로 관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 가능한 거야. 세금도 안 내고, 그치? 부모의 능력으로 관리도 되고, 이러니까 이들은 결국 폐쇄적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들 안에서도 결국 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쵸? 서로 차별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분제도는 절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항상 갈등을 결국 불러오게 된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권력을 더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문벌 귀족이었어요. 문벌 귀족 가문으로서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왕이 선생님이 방금 찾아보니까 바로 인종인데, 이 인종의 엄마가 바로 이 이자겸의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엄마가 이자겸의 둘째 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죠. 즉 이렇게 외척이 엄청나게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걸 세도정치라고 했죠. 자, 이자겸이 그러니까 인종을 왕위로 만들었다. 심지어 이자겸은 어린 시절에 인종이 어린 시절에 이자겸의 집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왕보다 이자겸의 권력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자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인종을 또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를 결혼을 시키냐? 이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또 결혼시켜요. 따다다단. 이거 완전 막장이죠.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따져볼게요. 둘째 딸이 엄마라고 했잖아.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모가 되는 거야. 지금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근친혼이죠. 근친혼. 친척끼리 결혼한 거야. 근데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자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고려시대에는 생각보다 근친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지, 뭐 근친혼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자신들의 문벌 귀족들로서 자신들의 그런 귀족의 혈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친척끼리 결혼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었겠죠. 결국 자신의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결국 이자겸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반란은 같이 일으켰던 척준경이랑 같이 일으켰는데, 이 척준경을 인종이 설득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자, 근데 이자겸은 결국 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자겸은 안으로 권력이 제거되기 전에 결국 북쪽에 있던 금나라가 4대 관계를 요구한다. 4대 관계라는 건 뭐냐면 결국 금나라를 고려보다 더 높은 나라로 섬겨라 라는 것이에요. 이걸 결국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자겸의 난을 결국 제거하는 게 바로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척준경을 인종이 설득을 해서 결국 이자겸을 제거시키면서 결국 이 이자겸의 난은 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자겸의 난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고려 문벌 사회가 굉장히 위기가 있고 이들끼리 굉장히 권력 다툼이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세력들이 결국 더 한 번 큰 충돌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알아둬야 돼. 자, 이렇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지금 고려가 흔들린단 말이야. 외척이 권력을 차지하고 왕권의 힘이 약해진다. 결국 여기서 고려가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이 묘청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묘청이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더 계승해야 한다라는 거지. 자, 고구려를 개성하려면 당연히 금나라에 대한 사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어떻게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인데 금나라라고 하는, 지금 금나라는 여기서 여진족의 나라인 거예요. 오랑캐라고, 오랑캐는 뭐 조선시대 표현이죠. 여진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인데 어떻게 금나라를 또 높은 나라라고 떠받드느냐? 이거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누구를 정벌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금나라 정벌해야 돼. 공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금나라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해요. 서경으로 천도를 한다. 수도를 옮기자라는 거. 서경은 어디예요? 지금의 평양으로. 그러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는 결국 뭐 하자는 이야기야? 북쪽으로 진격하자는 이야기잖아. 그치?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또 하나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냐면 이들은 바로 불교와 특히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경에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개경이 터가 안 좋아서다. 바로 더 좋은 기운이 있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라는 바로 풍수, 지리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면서 묘청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경으로 천도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묘청과 이 서경 천도 운동 세력들이 바로 반란을 결국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결국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겠죠.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결국 개경 세력의 대표, 자, 수도를 순식간에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개경 세력이 있습니다. 이 개경 세력의 대표자가 바로 김부식이에요. 어디서 이름 들어본 것 같죠? 김부식. 그럼 김부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김부식은 결국 우리 고려는 신라를 더 많이 계승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려보다는 우리는 신라를 더 계승해서 신라 거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금나라와의 사대 관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금나라와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금나라의 사대를 주장하죠. 그 다음에 이들의 종교적인 그런 받침은 바로 유교 사상적인 생각이 더 강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묘청과 서경 천도 세력들은 결국 난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된다? 이 개경 세력이 결국 승리하게 되면서 묘청이랑이 진압이 결국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되면서 문벌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요 개경파가 결과를 보면 개경파의 대표가 김부식이죠. 개경파가 이끄는 관군이 결국 이 서경파 즉 묘청의 난을 결국 진압하게 되면서 결국 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바로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서 이 김부식이 지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기를 지은 인물이 바로 이 김부식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식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라의 편을 드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을 확률이 높죠. 김부식 자체가 이미 경주 김씨, 경주에서 태어났던 문벌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라를 계승하고 이 삼국사기 역시 좀 더 신라의 관점에 쓰여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좀 더 자주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좀 떠받드는 중국을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게 책에 담겨 있다라고 비판받기도 하고, 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하고 거의 뭐 500년, 600년 뒤에 쓰여진 책이니까 한 500년? 그렇지. 한 500년 뒤에 쓰여진 책이니까 결국 이런 관점이 들어있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식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더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단재 신채호,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 신채호 선생님은 이 묘청의 서경운동이 굉장히 자주적인 운동이었다.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대사건이었다라고 신채호 선생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뭐 묘청이 서경으로 옮기려는 건 반란군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이야기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결국 이 문벌 귀족 사회는 한 방에 결국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문벌 귀족들이 계속 권력을 잡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 이 1170년에 이 문벌 사회를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바로 그 배경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여전히 문신들은 높이고 바로 누구는 차별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인 무신들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거지. 억울하고 그랬겠지. 그렇지? 하지만 그런 사회였으니까 참고 살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 왕이 되었던 의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못했다. 맨날 술 먹고 놀아요. 그러다 심지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의종이 나가서 행사를 하다가 이 무신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싸움을 붙여요. 일종의. 근데 생각해보세요. 군인들이 젊은 사람만 다 군인인 건 아니잖아. 나라를 군대를 지휘하고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는 사람은 나이 든 군인들도 필요하죠. 경험이 중요하니까. 근데 젊은 군인하고 나이 든 군인하고 당연히 나이 든 군인이 더 계급이 높죠. 근데 그 둘을 1대1로 싸움을 시키면 당연히 나이 든 군인도 젊었을 때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졌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 젊은 군인이 막 이겨. 그러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그 무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급도 훨씬 높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해. 여러분 예를 들면 6학년이 2학년짜리한테 1대1로 막 싸움해가지고 다 지켜보는 데서 막 싸워보라고 하고 막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 왜 6학년이 뭐 2학년도 못 이기냐? 이러면서 막 욕들 듣고 이러는 거야.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이 되면서 바로 사건이 빵 터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어린 문신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 나이든 무신에 막 수염을 불태워 버린다는. 웃으면서. 왜?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나이 들었지만 계급도 더 높아, 관직도 높지만 뭐 불태우거나 또 하나 막 뺨을 때려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신들의 불만이 극도로 달하게 되면서 결국 1170년에 바로 사건이 빵 터져버립니다. 못 참아. 우리가 권력을 잡아버리겠어라고 하면서 이 무신들이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바로 무신정변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구 다 죽여버리는가? 바로 이 문신들을 아주 학살해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을 처음에 일으켰던 사람은 바로 정중부와 이의방입니다. 자, 이의방이 맨 처음에 권력을 잡는 듯 했죠. 이의방과 누가 같이 했다? 정중부가 같이 권력을 잡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는 법. 바로 이의방을 바로 몰아내버리고 바로 정중부가 권력을 빼앗아 버려요. 해보니까 이제 싸움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정중부를 몰아내고 경대승이 또 무인으로서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 경대승은 근데 또 무력은 뛰어났나 모르겠는데 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권력을 차지하는 게 이제 심지어 노비 출신이었다, 신분이 굉장히 천했다라고 하는 이의민이 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이의민을 또 제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최충원입니다. 아주 자기들끼리 죽이고 권력을 빼앗기 위해 무신들끼리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방하고 정중부 때는 바로 얘네들이 다른 거 행정관청 다 정지, 우리는 오로지 이 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해버리는, 국가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 배웠던 이성육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기들이 그냥 이 중방에서 다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지. 알겠나요? 왜? 자기들이 나가기 두려웠을걸? 왜? 나가면 칼 맞아 죽을까봐. 그지?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치열한 무신들 간의 다툼에서 결국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이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결국 권력을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최충원이 결국 이 무신정변에서 마지막에 승자가 되면서 결국 정치로서는 바로 최충원이 교정도감이라는 걸 세워요. 그러니까 교정도감을 세우고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거지. 그냥 아까 이성육부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교정도감에서 최충원이 결정한 대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변인 거고 위기라는 이유를 삼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최충원은 그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줘요. 바로 최우에게 권력을 물려준다. 이 최우는 결국 정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모든 기구에 대한 인사권,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권력을 계속 세습 물려받는다라는 이야기지. 마치 지금 북한에 김일성이 김정은한테 물려주고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물려줬고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한테 물려준 것처럼 권력을 이렇게 물려준다 이 말이지. 됐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결국 한다. 그러면서 결국 4대에 걸친 60년 최씨 정권이 무신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들은 결국 군사는 결국 뭐야? 도방을 설치하고 일종의 자신들의 보디 같은 거. 그 다음 자신들의 보디가드 있어야 되겠죠? 자신들의 병사들을 모아서 이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경호도 하고 동시에 수도였던 개경의 치안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무신들이 처음에는 문신한테 차별받아서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 이들이 결국 무신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였겠죠. 무신들 역시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백성들을 더 못 살게 하는 이제 그런 행태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더 많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비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백성들로부터 가혹하게 수탈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신분 질서 역시 흔들리게 돼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의미는 천민 출신이었는데 순식간에 고려의 권력자가 되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최충원이나 이런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세상 신분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백성들 당연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졌겠죠. 결국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봉기를 일으킨다. 결국 백성들은 이런 무신 정권에 저항하게 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바로 백성들의 저항 중에 알아두실 게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 그쵸? 보시면 운문, 초전 이런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또 망이, 망소이의 난.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공주 지역에 있던 명학소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소라는 곳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주로 국가에 바치는 그런 공예품이나 물품을 생산하던 곳이에요. 차별을 굉장히 받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저항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최충원의 노비였던 바로 만적이 난을 일으킵니다. 만적은 바로 뭐였냐면 노비였다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누구의 노비인 줄 알아요? 바로 이 최충원의 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의 노비였으니까 만적은 노비 중에서도 주인이 굉장히 권력 있는 집이었던 거지. 그래서 만적이 본 거야. 내 주인이 무인이었다가 권력이 낮은 무인이었다가 한순간에 최고 권력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 노비들, 야 저런 무신도 결국 한순간에 저렇게 권력을 장악하는데 우리 노비들은 왜 계속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울하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우리 힘으로 신분을 되찾자. 우리만의 세상을 갖자라고 만적이 주장해요. 그러면서 최충원을 비롯한 다른 개경에 있는 다른 노비들을 다 모읍니다. 그 노비들이 주인이 다 권력이 높거나 이런 귀족들이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만적이 그 노비들을 모아서 주인들을 다 죽이고 우리 노비들의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노비들의 문서를 불태워버리자. 그러면서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의 난, 만적의 난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왜? 만적의 난은 바로 뭘 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들이 처음으로 신분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이전까지의 농민봉기들은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나 굶어 죽으나 내가 여기서 싸워서 죽으나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불만을 드러내고 이런 성격이었다면 만적의 난은 나의 노비인 신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니까 거의 1000년 전에 사람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혁명적인 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만적의 난은 결국 그 노비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주인에게 결국 신고하게 되면서 결국 최충원을 사놓았던 만적도 잡혀서 처형당하면서 결국 끝나게 되긴 합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참 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신분제도가 왜 있어서는 안 되는지, 신분제도가 어떻게 나라를 흔들고 망하게 하는지 배웠죠. 그 다음에 차별하지 말자.
신분제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실에 여전히 차별은 없을까 과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또 무신정면처럼 이렇게 힘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남의 걸 빼앗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만 대토지를 갖고 노비를 늘리고 자신들이 차별한다고 욕했던 문신이랑 결국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똑같이 하고 있는 무신처럼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누구야? 백성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역사에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나중에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알겠죠?